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70이신 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칭찬하는 모범적인 며느리가 있습니다.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친히 정성껏 달인 보약을 가져다 드렸죠. 그 효심은 누가 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보약의 찌꺼기를 베란다에 있는 귀한 난초 화분에 거름으로 주는 것이었죠. 며느리의 효심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생기가 넘치던 그 난초가 더 무성해지기는커녕 잎끝이 이상하게 누렇게 타들어가며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저 식물의 평범한 변화처럼 보였던 이 일이 이른의 할머니를 한순간에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난초 한 그릇이 과연 주인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했던 것일까요? 따뜻한 탕약 그릇 아래 감춰져 있던 소름 끼치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가장 일상적인 효도의 모습 뒤에 숨겨진 가장 깊고 어두운 인간의 계산을 한 걸음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 올해 70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마음의 평안과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죠.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4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오래된 빌라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자기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어서 팽이처럼 바쁘게 삽니다. 늘 곁에 있어 달라고 바랄 수 없다는 걸 알죠. 조금 외롭긴 해도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반년 전 며느리 지연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약을 다려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보온병을 들고 제가 가장 익숙한 그 상냥하고 단아한 미소를 띤 채로요. 어머님, 지연이는 들어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며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혔습니다. 요즘 또 관절이 쑤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경동시장에 가서 용한 한의원 원장님께 부탁드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 한제 지었어요. 오후 내내 정성껏 다렸으니까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익숙하게 제가 가장 아끼는 고려 청자빛 그릇을 꺼내 보온병에 담긴 진한 한약향이 나는 뜨거운 탕약을 따랐습니다. 탕약은 깊고 아름다운 호박색을 띠었고 안에는 대추와 구기자 그리고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하는 몇 가지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탕약 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먼저 손으로 그릇의 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저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지연이는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처럼 새침하거나 거리감을 두지도 않았죠.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고 제 생일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합을 잊지 않고 선물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미리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햇볕에 말려주기도 했고요. 친딸보다 더 살뜰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이 동네 할머니들 중에 저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영희 언니는 정말 복도 많아. 지연이처럼 효심 깊은 며느리를 얻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만족감과 위안이 넘쳐오를 것 같았죠. 남편이 떠난 후 아들 민준이는 일에 치여 스트레스가 심했고 늘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날로 수척해지는 아들 얼굴을 보며 제 외로움으로 짐을 더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의 이 꾸준한 효심은 텅 비고 쓸쓸했던 제 노년의 따스한 빗줄기처럼 스며들어 마음속 거대한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일 거야. 어머님, 맛은 어떠세요? 너무 쓰지 않으세요? 지연이는 제가 탕약을 마시는 것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주 좋구나. 달짝지근하면서 목 넘김이 부드럽네. 저는 따뜻한 탕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온기가 목을 타고 위장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궂은 날씨 때문에 며칠간 욱신거리던 무릎 통증도 정말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지연이는 웃으며 빈 그릇을 받아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다음 주에 또 다려다 드릴게요. 몸을 보하는 건 꾸준히 마셔야 효과가 있잖아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남긴 폐물 몇 가지는 모두 지연이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착한 며느리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이 따뜻한 보약 그릇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살핌 받는 행복감에 젖어 이 효심이 제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취미는 없고 베란다에서 화초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제 남편이 남겨준 습관이죠. 남편은 생전에 대학교 식물학 교수였습니다. 저희 집 작은 베란다는 남편 덕에 작은 식물원처럼 꾸며져 있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제가 이 화초들을 돌보는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제게 이것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흙을 갈아줄 때마다 남편이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죠. 베란다에서 가장 크고 귀한 화분은 10년 넘게 키운 회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함께 신중하게 골라온 것이었죠. 잎은 길고 곱게 뻗어 자태가 우아했고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은은한 향기를 품은 청초한 꽃을 피웠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약 찌꺼기를 말리고 발효시키면 아주 훌륭한 천연 유기농 거름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해란처럼 통기성이 좋은 흙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보약과도 같다고 했죠. 그래서 지연이가 보약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 후부터 제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효심 가득한 탕약을 마신 뒤 그릇바닥에 남은 찌꺼기를 거름망에 걸러 물기를 빼두는 것이었죠. 지연이가 돌아가고 나면 저는 아직 은은한 약재 향이 남은 그 짙은 갈색 찌꺼기를 들고 가 해란 화분 흙 위에 조심스럽게 깔아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제게 하나의 따뜻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효심이 또 다른 형태로 남편이 남긴 사랑의 증표를 자라게 하리라. 저는 이중의 자양분 속에서 올해 해란이 그 어느 해보다 더 찬란하고 무성하게 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심지어 꽃이 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려 지연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생각까지 해두었죠. 저는 그 아름다운 개화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보약으로 몸을 보하고 매일같이 화초를 돌보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나가 제 보물들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해라는 한 달간 특별 걸음을 준 만큼 뭔가 좋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 평소처럼 작은 분무기를 들고 난초 잎에 물을 뿌려주려던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예민하게 감지한 것이죠. 늘 생기 넘치고 옥처럼 푸르던 해란의 가장 바깥쪽이 몇 장의 끝이 아주 작지만 비정상적으로 누렇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노란빛은 마치 뙤약볕에 그을린 것처럼 건조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난초 전체의 잎 광택도 어딘가 흐릿해져 보이지 않는 먼지를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국어 교사였기에 식물학에 대한 지식은 남편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 것이 있고 이 화초들을 돌본 지도 반평생이 다 되어갑니다. 기본적인 상식은 있었죠. 난초는 식물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공주님 같아서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타고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고 거름이 너무 진하면 뿌리가 상합니다. 아주 작은 환경 변화에도 즉시 얼굴에 티를 내는 식물이죠. 저는 즉시 탐정처럼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 최근 서울은 계속 흐리고 비가 왔으니 뙤약볕은 없었습니다. 재회, 수분, 물을 주는 주기와 양은 지난 10년과 시계처럼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재회, 병충해, 잎 하나하나의 앞뒷면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떤 반점이나 벌레 아래 흔적도 없었습니다. 제외, 모든 조건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한 달 넘게 계속된 그 한약 찌꺼기 거름뿐이었습니다. 터무니없고 저 스스로도 믿기 힘든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지연이의 보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곧바로 이 끔찍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늙어서 의심만 많아졌나 봐. 지연이는 나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친아들보다 더 살뜰한 아이인데 설마 나를 해치려 하겠어? 분명 내가 알아채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최근 날씨가 너무 습해서 뿌리가 상했을 수도 있고 흙에 어떤 미량 원소가 부족했을 수도 있죠. 저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난초가 잠시 적응을 못하는 것일 테고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저는 소독한 가위로 누렇게 변한 잎 끝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난 불안감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키며 다시는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은 현실적인 공포로 변했습니다. 혈안이 시드는 증상은 나아지기는커녕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누렇게 타들어가는 범위는 가장 바깥쪽 잎 끝에서 서서히 안쪽으로 번졌고 다른 잎 몇 장도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난초 전체에서 병적인 기운이 감돌았죠. 그리고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흙을 부드럽게 고르던 저는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제 베란다가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사실이었죠. 제 화분들, 특히 수태와 나무 껍질을 흙으로 사용하는 난초 화분은 습하기 때문에 원래 가끔 불청객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하얀 깍지벌레나 까만 날벌레, 심지어 아래층 화단에서 기어 올라오는 개미들까지요. 그런데 최근 이 작은 생명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난초 화분 주변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저는 작은 실험까지 해보았습니다. 부엌에서 각설탕 한 조각을 가져와 난초 화분 가장자리에 놓아두었죠. 평소 같으면 10분도 안 되어 개미들이 단내를 맡고 몰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0분이 지나도록 각설탕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개미 몇 마리는 화분 근처에 오자 마치 무서운 장벽이라도 만난 듯 서둘러 길을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연구실에 갔다가 실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죠. 남편은 그때 배양 접시 한 줄을 가리키며 제게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많은 식물, 특히 난초과 식물들은 아주 정밀한 화학 탐지기 같아. 흙 속의 중금속이나 특정 화학 성분에 굉장히 민감하지. 어떤 물질들은 농도가 아주 낮아서 사람이 먹어도 당장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식물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어. 심지어 어떤 약재 성분은 흙의 생태계 자체를 바꿔버려서 강력한 기피성을 띠게 돼. 생명력이 가장 강한 벌레들조차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지. 기피성, 맹독, 남편의 말과 벌레 한 마리 얼씬않는 눈앞의 난초.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소름 끼치는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모든 가족의 콩깍지를 이겨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그 끔찍한 추측을 즉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는 또 어김없이 보온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평소처럼 그 앞에서 탕약을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속이 좀 안 좋으니 나중에 마시겠다고 핑계를 댔죠.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부를 묻고 떠난 뒤 저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밀봉이 가능한 깨끗한 유리병을 찾아 탕약이 아직 따뜻할 때 대부분을 조심스럽게 변기에 버려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릇바닥에 두껍게 깔린 짙은 갈색의 찌꺼기만 남겼죠. 그런 다음 이 찌꺼기와 그릇에 남은 약간의 탕약을 전부 긁어 모아 유리병에 담고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저는 이 증거가 담긴 유리병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 냉동만두 더미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저는 부엌의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냉동실 가장 깊은 곳에서 검은 비닐봉지로 싼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병 겉에는 차가운 서리가 맺혀 있었고 만지자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심정처럼요. 저는 그것을 천 가방에 넣고 작은 수건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감싼 뒤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네 한의원은 제 오랜 친구인 김 원장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김 원장은 남편과 대학 동창으로 우리 두 집안은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의술 또한 뛰어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을 믿었습니다. 늘 은은한 쑥 향이 감도는 그의 진료실로 들어서자 그는 돋보기를 쓴 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또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니, 김 원장. 저는 진료실 문을 닫고 손에 든 가방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온 건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저는 가방을 열어 아직 냉기가 남아있는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김 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을 참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남들 눈에는 완벽한 모범 며느리를 모함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김 원장, 이건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내 몸 보시나라고 계속 다려주는 한약이에요. 효심이 갸륵해서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한 달쯤 마시니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찝찝함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문가인 김 원장한테 와서 이야기 내 체질에 정말 맞는 건지 한번 봐달라고 하려고요.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얇은 의료용 장갑을 끼고 유리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하고 복잡한 약재 냄새가 작은 진료실 안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는 먼저 병을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더니 서랍에서 깨끗한 흰 접시와 작은 핀셋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 안의 찌꺼기 일부를 덜어내 접시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는 목에 걸고 있던 확대경 달린 돋보기를 쓰고 몸을 숙여 핀셋으로 짙은 갈색의 찌꺼기들을 헤치며 성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표정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처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당기랑 환기가 있군. 기혈을 보하는 약재지. 두충도 있고 이건 뼈에 좋지. 백작약이랑 감초도 있네. 약성을 조화롭게 하는 거고. 그는 보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듣기에는 모두 정상적인 약재 같았습니다. 제가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그의 미간이 갑자기 굳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찌꺼기 더미 속에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모양이 약간 구부러진 짙은 색의 약재 조각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 약재는 푹 다려져서 원래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약재 조각을 불빛 아래에 가져가 반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함에서 심각함으로, 심각함에서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그 경악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불현듯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 자루의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고 그가 뱉는 한 글자 한 글자는 제 심장의 돌멩이처럼 무겁게 밝혔습니다. 박 선생님,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탕약 절대로 다시는 마시면 안 됩니다. 제 심장은 순식간에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접시 위에 그 눈에 띄지 않던 약재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보약제 말고 몰래 집어넣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는 핀셋으로 마두린이라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마두령?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김 원장, 그게 뭔가요? 김 원장의 표정은 전례 없이 엄숙했습니다. 이건 사용이 금지된 약재입니다. 그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령은 아주 오래전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그 안에 포함된 아리스토로크산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신장 독성을 가진 맹독 물질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고요. 이 물질의 가장 악랄한 점은 김 원장의 목소리는 마치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기간 소량 복용했을 때는 어떤 급성 중독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혈액순환 작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운이 나고 안색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아리스토로크산은 유령처럼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신장에 차곡차곡 쌓여 신장 세뇨관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말기 신부전증으로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기 신부전증, 평생 혈액투석. 저는 세상이 빙빙 돌고 눈앞이 캄캄해져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게다가 김 원장은 동정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상은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표적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할 수 없어요. 저는 책상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마음속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김 원장, 그런 걸로 화초를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김 원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즉시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리스토로크산은 식물에게도 맹독입니다. 특히 난초처럼 예민한 식물은 더 그렇죠. 만약 그 찌꺼기로 화초를 키웠다면 제가 장담하는데 2달 안에 그 화초는 뿌리부터 썩어 완전히 죽어버릴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날마다 시들어가는 해란과 김 원장의 지금 이 말이 서로 맞물려 완벽하고도 잔인한 하나의 고리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요행과 자기 위안은 이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은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정으로 포장된 길고 소리 없는 살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김 원장의 진료실을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몸에 닿는 온기는 한 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천년 묵은 얼음 동굴에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웃는 얼굴, 보약의 향기, 시든 난초잎, 평생 혈액투석이라는 김 원장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계속 맴돌고 겹쳐졌습니다. 저는 길가의 가로수를 붙잡고서야 겨우 무너질 것 같은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한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려 했던 거야. 그런데 왜? 저는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내 돈을 노렸나? 나는 그저 평범한 은퇴교사일 뿐이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입니다. 은행 예금과 남편이 남긴 것을 다 합쳐도 몇 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무역회사 부장인 민준이의 수입 수준에서 보면 이 돈은 큰 돈도 아니죠. 내 집을 노렸나? 민준이는 내 유일한 아들이고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이 낡은 빌라는 어차피 아들 차지가 될 겁니다. 굳이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그 과정을 앞당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죠. 만약에 지연이가 노리는 것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더 큰 이익이라면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스스로를 강제로 진정시켰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듯
지난 반년간 지연이와 관련된 모든 세세한 일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시선이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자물쇠로 잠긴 작은 금고에 닿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결정적인 기억의 조각 하나가 번개처럼 머릿속의 안개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불현듯 기억해냈습니다. 반년 전쯤 바로 지연이가 보약을 가져오기 시작한 바로 그 주였습니다. 한 번은 지연이가 집에 왔다가 제가 낡은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죠. 그녀는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오래된 등본을 찾으려고 이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우연히 금고 안에 있던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두툼한 문서를 보게 되었죠. 그녀는 심지어 그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무슨 가보라도 숨겨두신 거예요? 저는 그때 웃으며 봉투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가보는 무슨? 이건 내 아버지가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이란다. 그것은 저와 남편이 아주 오래전에 함께 가입한 고액 상해 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우리의 유일한 아들 강민준이었죠. 저는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했던 것까지 기억해냈습니다. 이 보험의 가장 좋은 점은 이거라고요. 우리 늙은이 둘이 만약에 교통사고나 낙상, 화재 같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거나 사망하면 보험사에서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단다. 하지만 늙고 병들어 죽으면 그냥 5천만 원짜리 일반 사망 보험금밖에 안 나와. 사고 시 10억, 질병 시 5천만.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이 숫자들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끔찍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논리의 사슬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형성되었습니다. 지연이의 목표는 처음부터 내 집도 내 예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해 보험금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마두령이 든 탕약을 장기간 복용하여 신부전증으로 죽는다면 그것은 질병 사망에 해당되어 그들은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고 팔다리에 힘이 없는 70세 노인이 자기 집 욕실에서 부주의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고 결국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한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예행 연습을 했을 그 장면까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욕실의 차가운 타일 위에 사고로 쓰러져 있고 그녀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민준이와 함께 보험사에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러 가는 모습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했던 가정이라는 꿈에서 가장 깊고 차가운 현실의 지옥으로 추락한 듯 했습니다. 충격, 공포, 배신감, 온갖 감정들이 독사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은 솜으로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상냥하고 현숙했던 내 며느리, 매일 내 안부를 묻고 살뜰히 챙기던 지연이가 실은 내 목숨을 노리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날이 밝을 무렵 저는 그 무감각한 어둠 속에서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가 따지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계획이 이토록 치밀하고 주도면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섣불리 판을 엎으면 그녀는 분명 딱 잡아뗄 것이고 귀가 얇고 묻어난 내 아들 민준이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없는 한 그녀의 능숙한 연기와 가머니설에 다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이 계획에 민준이가 가담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죠. 그날 오전에 저는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예전에 저희 집에 CCTV를 설치해줬던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어 기사님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욕실과 거실에 각각 방수가 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둘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경비 반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데 요즘 심장이 자주 안 좋아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휴대하는 작은 호출기 버튼만 누르면 그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비 열쇠를 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와 상황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셋째, 저는 지연이의 연극에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독약 탕약의 신기한 효과를 완전히 믿는 척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먼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다려준 그 약 정말 신기하더라. 요즘 그거 마시고 기운이 펄펄 나고 걷는 것도 힘이 넘친다. 노안도 좀 좋아진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지연이의 목소리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더위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다행이네요. 꾸준히 드셔야 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 미끼는 성공적으로 던져졌고 그 탐욕스러운 물고기는 곧 제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에 초조함을 느끼고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본 모습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도 지연이는 보온병을 들고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남편이 남긴 식물도감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탕약을 따라 제 앞에 놓으며 너무나도 익숙한 그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오늘 바깥이 습해서 이거 드시면 한기를 몰아내고 혈액순환에 좋아요. 저는 그릇을 받아들고 그녀의 연극에 맞춰 마시는 척을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듯 제 옆에 있는 화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이 싱고니움 잎이 왜 이렇게 노래졌죠? 벌레가 생겼나 봐요. 그러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살갑게 테이블 위에 물뿌리개를 집어들고 화분에 다가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제가 좀 볼게요. 진딧물이 좀 낀 것 같네요.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물뿌리개를 든 채 저와 탁자 사이의 좁은 공간을 일부러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몸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제가 막 반쯤 마신 진한 흑임자죽 그릇을 실수로 쳤습니다. 어머나, 그녀는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저보다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따뜻하고 끈적이는 짙은 갈색의 흑임자죽이 정확히 제 옅은 색 실내복 위로 전부 쏟아졌습니다. 가슴과 소매가 온통 엉망이 되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녀는 즉시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휴지를 몇 장 뽑아 황급히 제 옷을 닦아주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래요. 어머님 옷을 이렇게 더럽혀서 어떡해요. 저는 자책과 당황함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저는 마음속 동요를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낡은 옷인데 뭘 빨면 되지?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해졌습니다. 흑임자죽은 끈적거려서 마르면 안 지워져요. 그리고 몸에 묻어서 찝찝하시잖아요. 어머님, 어서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옷 갈아입으세요. 제가 바로 빨아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살뜰하게 저를 소파에서 일으켜 세워 반쯤 떠밀다시피 욕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계획이 성공하기 직전에 감추기 힘든 흥분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씻으러 갈게. 저는 못 이기는 척 순순히 그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욕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살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바닥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문틈 사이로 바깥의 동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지연이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거실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현관 쪽을 경계하며 살피더니 아무도 갑자기 돌아오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세면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제가 평소 손 씻을 때 쓰는 새 비누를 집어들고
욕실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그마르고 딱딱한 비누를 욕실 문 앞에 물이 가장 잘 고이고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 마치 왁스칠을 하듯 꼼꼼하게 두껍게 문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손에 물을 받아 비누칠을 해놓은 구역에 살짝 뿌렸습니다. 평범한 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진 물웅덩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그녀의 이 냉정하고 능숙한 일련의 동작을 보며 심장이 차가운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인간의 아기가 이토록 소리 없이 그리고 이토록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사고 현장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몇 걸음 물러나 얼굴에 만족스러운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샤워를 마치고 김이 서린 욕실에서 맨발로 걸어 나오는 순간 이 죽음의 덫을 밟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그 상냥하고 현숙한 표정으로 돌아가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잡지를 한 권 집어들고 읽는 척했지만 귀는 욕실 안의 동태에 쫑긋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그 날카로운 비명과 무언가 쿵하고 넘어지는 소리를요. 저는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운 물을 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문 뒤에 조용히 서서 주머니 속에 작은 비상 호출기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리는 전례 없이 맑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호출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 현관문이 열쇠로 쾅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아파트 경비원이 긴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박영희 어르신, 괜찮으세요? 경비반장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연이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뛰어들어온 경비원들을 쳐다보고 다시 굳게 닫힌 욕실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안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옷을 단정히 입은 채 여전히 흑임자죽이 묻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욕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정교하게 준비된 그 미끄러운 바닥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이미 넋이 나간 지연이를 지나 어리둥절한 경비원들을 지나 거실의 공기청정기로 위장된 희미한 붉은빛을 깜빡이는 초소형 카메라에 곧장 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을 들어 그 카메라 방향을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고요한 공기를 향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며느리를 향해 이 길고 긴 전쟁의 마지막 한마디를 평온하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제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아주 정교하게 위장된 공기청정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순식간에 깨달았죠. 그녀의 동공은 극도의 공포로 급격히 수축했고 몸이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늘 완벽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 얼굴에는 이제 잿빛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 반장님도 경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보고 바닥에 그 명백히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운 비눗물을 보고 넋이 나간 지연이의 모습을 보더니 즉시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곁에 있던 동료에게 눈짓을 한 뒤 제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저희에게 맡기시고 우선 방에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저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지연이를 쳐다보지 않은 채 제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곧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홀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은 조금도 없었고 그저 끝없는 깊은 피로감만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서의 밝은 조명이 켜진 조사실에서 우리 세 사람은 마지막 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바로 온 듯 몸에는 반듯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과 막막함이 가득했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지연이가,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고개를 저어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가 민준이를 옆에 있는 컴퓨터 앞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이것은 방금 어머님 댁의 감시 장비에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사실은 컴퓨터 본체가 돌아가는 희미한 소리만 들릴 뿐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 차갑고 소리 없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초조함에서 경악으로, 경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공허한 절망으로 굳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상냥하고 현숙한 아내가 얼마나 냉정하고 능숙하게 그의 어머니가 막 나온 욕실 문 앞에 치명적이고 미끄러운 함정을 설치하는지를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돌처럼 굳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지연이가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바로 그때 제 맞은편에 앉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던 지연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민준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했어요. 전부 내가 한 짓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그 악독한 계획 뒤에 숨겨진 무겁고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남동생이 밖에서 1억이 넘는 도박빚을 졌어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서 빚 독촉을 했어요. 돈을 안 갚으면 우리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애원을 담은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어요. 당신이 나를, 우리 친정을 무시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러다 어머님 보험 증서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조사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무거운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극히 낯선 눈빛으로 이제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보다 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경찰서를 나올 때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차들은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세상이 끝없는 차가운 폐허만 남았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모자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언어도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그가 어릴 때 쓰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밤새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세계 전체를 파괴할 만한 배신과 환멸을 소화할 시간이요. 그 후의 날들은 우리 가족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에 판사는 형량을 줄여주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의에 대한 대가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치러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거대한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마침내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지연이와 함께 살던 신도시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지연이 남동생의 급한 도박빚을 갚는 데 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연이의 법적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마지막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야위었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직 아이 같고 어리광도 부리던 그 큰아들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강제로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중화동의 낡은 집, 바로 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비좁게 느껴지는 그의 옛날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의 삶은 겉보기에는 그가 결혼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영원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 혈압을 재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골국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와 함께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가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모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날로 수척해지면서도 이 부서진 가정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려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가 이 비극 속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민준이가 오랫동안 잊혔던 제 베란다를 정리하다가 완전히 말라 죽은 해란 화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난초가... 그는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왜 죽었죠? 예전에 아버님 계실 때 어머님이 제일 잘 돌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앙상한 가지 몇 개만 남은 그 난초를 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살지 못했단다. 그날 오후 우리 둘은 함께 그 죽은 해란을 뿌리째 뽑아 쓰레기 봉투에 버렸습니다. 화분 속 흙은 오랫동안 마두령이 든 찌꺼기에 오염되어 비정상적으로 딱딱하게 굳은 짙은 갈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낡은 흙을 모두 쏟아버리고 맑은 물로 텅 빈 화분을 몇 번이고 헹궈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서 막꽃망울을 터뜨리려는 새로운 호접란, 부디엘란, 화분을 사왔습니다. 그 난초는 순백의 꽃잎에 연분홍빛 테두리가 살짝 둘러져 있어 생명력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약간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모자는 함께 이 새로운 난초를 위해 깨끗한 흙을 채워주고 맑은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 아래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들어 베란다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서서 그 새롭고 희망으로 가득 찬 호접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제게 준 상처, 그리고 민준이의 마음속에 남은 배신의 상처가 어쩌면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과거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잃지 않았고 제 재산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진정으로 소중함과 함께하는 법을 깨달은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독이 든 보약 한 그릇으로 결국 저 자신과 이 가정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 화분처럼 낡은 것이 가야 새로운 것이 오는 법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아직 함께하는 한, 우리 가족은 언제든 다시 꽃을 피울 날이 올 겁니다.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효심 가득해 보이던 보약 한 그릇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부드러운 함정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성과 계산은
실로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전체를 어떻게 보시나요? 며느리 최지연의 죄가 극악무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들 강민준의 무심함과 소홀함 역시 이 비극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관심이고 무엇이 달콤함으로 포장된 꿍꿍이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박영희 할머니였다면 난초가 시드는 것을 발견한 순간 즉시 사실을 터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처럼 소리 없이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대해 용서와 망각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법의 무기로 자신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화목해 보이는 가족관계 아래 여러분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어두운 흐름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해 봅시다. 이러한 실제 인생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따뜻함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선량함에는 날카로움이 필요합니다.